이제 이 집 주인은 지연이야. 솔직히 너는 짐이야.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 2시 남편이 29살 여자를 데리고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앞에서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가구도 다 오래됐네. 나중에 다 제 취향으로 바꿔도 되죠? 좋아. 저는 그날 제 집 현관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제 이름은 이선영입니다. 올해 62이 되었습니다. 22에 결혼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딸 수진이와 아들 민호 둘 다 30을 훌쩍 넘어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시부모님은 10년 전에 차례로 돌아가셨고 그때부터는 남편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남편 박정호는 중견 제조업체에 다니다가 3년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긴 했지만 노후 자금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당 주방 보조로 나가고 저녁에는 아파트 헬스장 청소 일도 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식사 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끝내고 오전 10시까지 식당에 출근했습니다. 오후 3시에 끝나면 집에 들어와 저녁 준비를 하고 밤 9시부터 헬스장 청소를 2시간 정도 했습니다. 주말에도 격주로 식당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일해야 돼?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노후 준비도 해야죠.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결혼 40년 동안 저는 남편과 크게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화내면 제가 참았고 제가 속상해도 혼자 삭혔습니다. 그게 저희 세대 여자들이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을 끊고 매일 2시간씩 다녔습니다.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입는 후드티며 청바지를 사입었습니다. 머리도 검게 염색했습니다.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 우울해하던 남편이 활력을 되찾는 것 같았으니까요. 딸 수진이도 아빠 요즘 젊어지셨다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쯤부터 남편이 저녁 식사 자리를 자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만난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도 나갔습니다. 동호회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먹었어. 근데 당신 요즘 너무 늙어 보여. 머리 염색도 좀 하고 그래. 저는 멍하니 남편을 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제 외모에 대해 뭐라고 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쉰을 넘기면서 머리카락이 많이 휘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일하느라 손은 거칠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염색했습니다. 피부과에도 가서 주름 상담을 받았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제 알바비에서 조금씩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짜냐, 빨래 좀 제대로 해, 집안 정리 좀 하지 그래.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더 잘하려고 애썼습니다. 음식도 신경 써서 만들고 집안도 더 꼼꼼히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12월 들어서였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혼자 웃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누구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슬쩍 다가가면 남편은 재빨리 화면을 끄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이틀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브날 저녁에 약속 있어. 저는 물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같이 저녁 먹으면 안 돼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먼저 약속했어. 중요한 모임이야.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결혼 40년 동안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낸 적이 없던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저보다 약속을 우선시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당일 아침 남편은 일찍 씻고 새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5시쯤 남편이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저녁은 집에서 드실 거죠? 남편이 뒤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늦을 거야. 기다리지 마. 그렇게 남편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놨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만 자꾸 확인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제 들어오세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고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남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남편 팔짱을 끼고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제 딸보다도 어려 보였습니다. 26, 아니 많아야 30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고 하이힐 소리를 내며 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 깨어 있었네. 마치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아저씨 집이에요? 생각보다 넓네요. 마치 친구 집에 놀러 온 것처럼 편안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잠깐만 거실에 있어. 내가 얘기 좀 하고 올게. 지연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오빠. 천천히 하세요. 그러고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앉던 그 자리에 남편이 제 팔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 더 이상 못 살겠어.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저한테 무슨 잘못이? 남편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잘못은 없어. 근데 당신이랑 살다 보니까 내가 너무 늙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당신 보면 내 미래가 보이는 것 같고 그게 너무 답답해. 저는 남편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연이는? 밖에 있는 그 여자는 뭔데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내 여자친구야. 3달 전부터 만났어. 걔는 날 있는 그대로 봐줘.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지도 않고 내 말을 들어주고 지연이랑 있으면 내가 젊어지는 느낌이야.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자는 관리 안 하면 끝이야. 당신 거울 좀 봐. 언제부터 그렇게 늙었어? 나도 사람인데 옆에 늙은 여자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어떻겠어?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늙어서 이혼하자는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있고 솔직히 당신이랑은 더 이상 대화도 안 통해. 맨날 돈 얘기, 노후 얘기만 하잖아. 지연이는 달라, 재밌어. 같이 있으면 웃게 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혀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왜 돈 얘기, 노후 얘기를 했겠어요? 당신 퇴직금 다 쓰고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식당에서 헬스장에서 일한 거 아니에요? 남편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만해. 나 이제 그런 얘기 듣기 싫어. 당신이 일한 건 당신이 알아서 선택한 거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여기서 나랑 살 거야. 당신은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줘. 집은 내 명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집이 당신 명이라고요? 제가 시어머니 10년 모시면서 받은 그 집을요? 남편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명의는 내 거잖아, 법적으로.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지연이랑 같이 잘 거니까 당신은 작은 방에서 자. 내일 아침까지 정리해. 그러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 남편과 그 여자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딸이 받았습니다. 엄마, 왜? 새벽인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좀 도와줄래? 아빠가. 그때 거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이 사진 누구예요? 오빠 딸이에요.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데?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큰딸. 근데 너랑 비교하면 안 되지. 넌 훨씬 예쁘잖아. 여자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오빠는 말을 참 잘하시네요. 저는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 3시 저는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있는데 거실에서 계속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술을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오빠 진짜 이혼하실 거예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새로운 인생 살아야지. 사람도 기계처럼 수명 다하면 교체해야 돼. 여자가 웃었습니다. 오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솔직히 저도 오빠 같은 분이 좋아요. 젊은 남자들은 돈도 없고 유치하거든요.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안방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자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술병과 안주 그릇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신던 하이힐이 현관에 벗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 식탁에 앉았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남편 식사를 준비하던 그 자리에 아침 8시쯤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자는 남편 셔츠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침은 차려놨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뭐 했어 아침부터? 그때 여자가 남편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우리 밖에서 먹어요. 여기는 좀 분위기가 무거워요. 여자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오빠, 이 집 인테리어 언제 했어요? 너무 구식인데. 가구도 다 오래됐고. 나중에 제 스타일로 다 바꾸면 안 돼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지. 지연이 마음대로 해. 돈은 내가 댈게. 여자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와, 진짜요? 그럼 저 주방부터 바꾸고 싶어요. 저기 낡은 식탁이랑 찬장 다 버리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일어섰습니다. 그 식탁은 시어머니가 쓰시던 거였고 그 찬장은 제가 30년 넘게 사용한 거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짐은 다 쌌어? 저는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가지 몇 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소파에 앉아 부동산 앱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빠, 여기 리모델링 비용 어느 정도 드는지 알아봐요. 제가 요즘 인테리어에 관심 많거든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연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줄게.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가면 연락하지 마. 이혼 서류는 내가 보낼 테니까 도장만 찍어서 보내.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여자가 그제야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 아니, 아주머니 나가시는 거예요? 조심히 가세요. 어머님이 아니라 아주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혀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그 여자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이제 우리 둘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좋다. 드디어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겠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그 집에서 10년 모셨고 아이들을 그 집에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니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습니다. 가방을 끌고 걷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 수진이네 집으로 갈까 생각했지만 새벽에 전화를 끄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 민호는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저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핸드폰을 켰더니 딸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12통 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이 급하게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야? 왜 전화를 안 받아? 나 지금 엄마 집 앞인데 문이 안 열려. 저는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지금 집에 없어. 어디 있는데? 무슨 일 있어?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혼하자네. 전화 너머로 딸이 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이혼? 갑자기 왜? 다른 여자가 있대. 어젯밤에 집으로 데려왔더라. 딸이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아빠가 진짜? 엄마 지금 어디야? 내가 당장 갈게. 저는 카페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30분쯤 지나 딸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저는 오히려 딸을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딸이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데?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어젯밤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딸은 듣는 내내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미친놈. 진짜 미친놈이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자. 오빠한테도 연락해야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며칠만 생각 좀 할게. 내 집에 가면 윤서방한테 미안하고. 딸이 말을 끊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미안해? 당연히 우리 집으로 와야지. 하지만 저는 완강했습니다. 딸 내 집도 아들 내 집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처지가 너무 초라해서 자식들 앞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딸이 근처 고시원을 알아봐 줬습니다. 한 달치 방값을 딸이 내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제 통장에서 뽑은 돈으로 냈습니다. 제게 남은 돈은 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좁은 방에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딸은 저녁까지 곁에 있다가 남편 전화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 밥은 꼭 먹어.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 작성했음. 주소 보내. 우편으로 보낼 테니 도장 찍어서 돌려보내. 그게 다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보낸 마지막 문자가.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고시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찾아와 밥을 먹자고 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들 민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가 출장 끝나는 대로 바로 들어갈게. 아버지는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나서지 마. 이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거의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나 김밥을 사다 먹었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완전 미쳤어. 집에 그 여자랑 살면서 완전 신혼놀이 하고 있대.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린다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더 가관인 게 뭔지 알아? 그 여자가 아빠한테 계속 돈을 쓰라고 한대. 명품백 사달라, 고급 레스토랑 가자, 이런 식으로. 아빠가 지금 남은 퇴직금을 펑펑 쓰고 있다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식당에서 헬스장에서 모은 돈을 생각하니 허탈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그냥 이혼할 거야? 재산 분할이라도 제대로 받아야지. 저는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지금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좀 쉬고 싶어.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날씨는 추웠지만 걷고 싶었습니다. 한강 근처 공원까지 걸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연인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 이대로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눈이 점점 거세게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시야 한쪽에 누군가 보였습니다. 벤치 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더 많이 내리는데도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슬쩍 그쪽을 봤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얇은 점퍼만 걸치고 있었고 머리에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어디론가 갈 곳이 없는 걸까?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기온이 더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남자를 봤습니다. 남자의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40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시부모 눈치 보고 남편 비위 맞추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제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이제 저한테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없지만 저 사람은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천천히 그 남자에게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남자는 정말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호흡은 얕았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입고 있던 코트를 벗었습니다. 두꺼운 패딩 코트였습니다. 남편이 이거 입으면 너무 뚱뚱해 보인다고 싫어하던 그 코트였습니다. 남자에게 코트를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입으세요. 남자가 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왜?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 오늘 버림받았어요. 근데 그래도 당신은 얼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코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도 힘드실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갈 데라도 있으니까. 남자가 코트를 몸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작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코트 없이 걷는 길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따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버림받아도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40년이 무너진 자리에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 같이 먹자. 내가 갈게. 저는 오랜만에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딸과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많이 안 드셨지? 얼굴이 왜 이렇게 빠졌어? 밥을 먹는데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오빠랑 통화했는데 아빠가 그 여자한테 완전히 놀아나고 있대. 저는 숟가락을 놓고 딸을 봤습니다.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아빠한테 차 바꾸자고 했대. 아빠 차가 오래됐다고. 그래서 아빠가 할부로 새 차 뽑았대. 외제차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의 차는 10년 넘게 탄 국산차였습니다. 제가 멀쩡한데 왜 바꿔요라고 해서 계속 타던 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명품 가방 사달라고 해서 300만 원짜리 샀대. 옷도 막 사주고. 아빠 퇴직금 반 이상은 이미 쓴 것 같대. 저는 말했습니다. 그건 아빠 돈이니까 아빠가 알아서 하겠지. 딸이 답답한 듯 물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괜찮아? 그 돈이 엄마도 몇십 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빠를 챙겨서 번 돈이기도 한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야. 식사를 마치고 딸과 헤어졌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선영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김동윤이라고 합니다. 혹시 사흘 전 저녁 한강공원에서 코트를 빌려주신 분이 맞으십니까?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 청년이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제가 그날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코트를 돌려드리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뵙고 싶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코트는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네, 좋아요. 약속은 다음 날 오후 한강공원 근처 카페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카페 안을 둘러보는데 한쪽에서 손을 흔드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날 그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앉았습니다. 청년이 세탁된 코트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저는 코트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날 많이 추워 보이셨는데. 청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아주머니께서 버림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청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청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날 사람에게 실망해서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을 봤습니다. 청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사회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죠. 그런데 최근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재단 돈을 횡령한 거였어요. 그런 일이. 청년이 쓰게 웃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그 사람은 10년을 함께 일한 동료였거든요. 그래서 그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차라리 이대로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제게 코트를 건네주셨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도 힘든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버림받으셨다고. 그런데도 저한테 유일하게 따뜻한 옷을 벗어주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뭔가 대가를 바라더라고요. 아주머니처럼 아무 조건 없이 자기가 가진 전부를 나눠주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 별 생각 없이 그랬어요. 청년이 웃었습니다. 그게 더 대단한 겁니다. 계산 없이 움직이는 거요.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이야기를, 저는 제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그러다 청년이 물었습니다. 이선영 씨, 혹시 지금 일하시는 곳이 있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쉬고 있어요. 청년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재단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가 하는 일을 한번 보시고 함께 일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희망나눔재단 이사장 김동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이셨어요? 청년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김동윤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직함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헤어지기 전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선영 씨, 그날 저한테 해주신 말 기억하세요? 버림받았어도 저는 얼어 죽으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이선영 씨한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버림받았어도 이선영 씨는 그냥 사라지시면 안 돼요. 세상에는 이선영 씨 같은 분이 필요하거든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와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 그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완전 미쳤어. 그 여자한테 지금 집까지 명의 이전 해주려고 한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집을? 응. 그 여자가 아빠한테 확실하게 책임져 달라고 했나 봐. 집 명의를 자기 앞으로 해달라고. 아빠가 진짜 할 것 같아. 오빠가 지금 완전 폭발해서 아빠한테 가겠다는데 내가 겨우 말렸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집은 할머니가 엄마한테 준다고 한 집이잖아. 그걸 지금 그 여자한테 넘기겠다는 게 말이 돼?
엄마는 정말 가만히 있을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그건 이미 아빠 명의니까 아빠가 결정하는 거야. 엄마.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제 그런 거 연연하지 않으려고.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사흘 후 저는 희망나눔재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김동윤 이사장님 계실까요? 일주일 뒤 저는 재단 사무실로 갔습니다.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김동윤이 직접 나와서 저를 맞았습니다. 오셨군요. 연락 주셔서 기뻤습니다. 재단 안을 둘러보니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사람, 전화 받는 사람, 서류를 들고 오가는 사람들. 김동윤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주로 노숙인 지원, 독거노인 돌봄, 결식아동 지원 같은 일을 합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는 일이 많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동윤이 물었습니다. 이선영 씨는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요. 직접 현장에서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김동윤이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저랑 같이 현장으로 나가시죠. 다음 날부터 저는 김동윤과 함께 거리로 나갔습니다. 노숙인 분들께 도시락을 나눠드리고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김동윤이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이선영 씨, 그냥 진심으로 대하면 돼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불편한 곳이 없는지 살펴드렸습니다. 어느 날 한 독거노인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는 80이 넘으셨는데 혼자 사셨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고맙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일 잘 안 하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젊지 않아요. 62이에요. 할머니가 놀라셨습니다. 60이 넘었어? 젊어 보이네.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런가 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모르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재단으로 출근했습니다. 현장을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밤늦게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40년 동안 남편 눈치, 시부모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동윤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선영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사무실로 들어가자 김동윤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식으로 채용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 실무 책임자로요.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현장 실무 책임자 월급은 제가 식당에서 알바를 할 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김동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지켜봤습니다. 이선영 씨는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아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62의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정식 직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 제 책상이 생겼습니다. 명패에는 현장 지원팀 이선영 책임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컴퓨터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직원들과 회의하고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딸 수진이가 퇴근 후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엄마, 이거 누르면 엑셀이 열려. 여기에 이렇게 입력하는 거야. 저는 천천히 배워나갔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김동윤이 큰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이선영 씨, 이번에 서울 시내 독거노인 100가구 방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총괄을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긴장되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팀원 5명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일정을 짜고 필요한 물품을 준비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처음에는 제가 60이 넘었다는 걸 알고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나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저를 보면 마음을 여셨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시네. 고맙습니다. 젊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책임자님이 계시니까 어르신들이 훨씬 편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김동윤이 직원 회의에서 저를 칭찬했습니다. 이선영 책임자 덕분에 이번 사업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퇴근하면서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집에서 가족을 돌보는 일만 했는데 밖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한편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아빠 소식 들었어? 무슨 일인데?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빠한테 진짜 집 명의 이전 받았대. 그리고 지금 아빠한테 계속 돈 달라고 한대. 아빠 통장에 돈이 거의 안 남았다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더 가관인 게 뭔지 알아? 그 여자가 요즘 다른 남자를 만난대. 젊은 남자. 동네 사람들이 다 봤대. 근데 아빠는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아. 그래. 딸이 답답한 듯 물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건 이제 아빠 인생이야.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아야지. 3달째 재단에서 또 큰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기업들과 함께하는 후원의 밤 행사였습니다. 김동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선영 씨, 이번 행사에서 우리 재단 현장 활동에 대해 발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업 대표들과 후원자들 앞에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그런 자리에서요? 김동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선영 씨가 가장 적임자입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시니까요. 저는 며칠 밤을 새워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딸이 도와줬고 직원들도 조언을 해줬습니다. 행사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행사장에 갔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잡고 관객들을 바라보니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나눔재단 현장지원팀 책임자 이선영입니다. 저는 올해 62입니다. 3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관객들이 저를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나 현장으로 나갑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만나고 거리에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배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가정들, 도움을 드린 분들, 그분들의 변화된 모습들. 도움을 드리는 일이지만 사실은 제가 더 많이 받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다시 찾았으니까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김동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좋은 발표였습니다. 재단 일 응원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재단 사무실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책임자님 전화 받으세요.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나야.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석 달 만에 듣는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남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어제 너 행사하는 거 봤어. 뉴스에 나왔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잘하던데. 내가 그런 일을 할 줄 몰랐어. 그래서 전화하신 거예요? 남편이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지연이가. 저는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고 들었습니다. 지연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 알고 보니 나한테서 받을 거 다 받으려고 한 거더라. 집도 명의 이전 받고 돈도 다 쓰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바쁩니다. 끊을게요. 잠깐,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엇을요? 이혼. 아직 서류 제출 안 했잖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저는 남편 말을 끊었습니다. 박정호 씨, 전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40년 당신 뒷바라지하며 산 인생 말고 제 이름으로 사는 인생이요. 선영아. 저는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 어디 있어요? 제가 가서 서명하고 도장 찍을게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이혼하기로 했어. 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응. 이제 엄마 인생 살고 싶어. 딸이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엄마 잘 결정하신 것 같아요.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예전보다 훨씬.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40년을 참고 산 인생이 끝나고 이제 제 인생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남편을 만나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남편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더 휘어졌고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선영아, 정말 마지막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당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서류에 도장을 찍고 일어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법적으로도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재단 일은 점점 바빠졌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계속 들어왔고 저는 팀원들과 함께 현장을 누볐습니다. 어느 날 김동윤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선영 씨, 다음 달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전국 사회복지재단 연합포럼이에요. 거기서 우리 재단 사례를 발표하면 어떨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전국 단위 행사요? 김동윤이 웃었습니다. 이선영 씨라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밤을 새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례, 더 구체적인 데이터, 더 진실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행사 당일 대형 컨벤션 센터에는 전국에서 온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언론사 카메라도 여러 대 보였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나눔재단 이선영입니다. 저는 우리 재단이 지난 1년간 해온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만난 김 할머니는 80이 넘으셨지만 매일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생계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재단이 김 할머니를 만났을 때 할머니는 우셨습니다.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게 고맙다고.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움은 큰 것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작은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이어가는 이유가 됩니다. 발표가 끝나고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제가 나왔습니다. 예순을 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선영 씨의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 대박이야. 내 친구들이 다 연락했어. 아들 민호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정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엄마도 이렇게 살 수 있을 줄 몰랐어. 그날 밤 저는 고시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림받았던 그날 밤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집에서 쫓겨났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뭐라고?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그 유지연이라는 여자가 집 명의를 받자마자 아버지를 내쫓았대요. 다른 남자랑 그 집에서 살고 있다는데 아버지는 갈 데가 없어서 친구 집을 전전하고 있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아버지 통장에 남은 돈까지 다 빼갔대요. 아버지 연금 계좌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서 연금도 먼저 찾아갔다고. 아버지가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엄마한테 연락하셨어요? 아니, 없었어.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한테 연락하고 싶어도 못하실 거예요. 창피해서. 그리고 엄마가 이제 너무 잘 나가시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담담했습니다. 민호야, 그건 아빠가 선택한 길이야. 아빠도 이제 혼자 헤쳐나가야 해. 며칠 후 딸 수진이가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요즘 저는 고시원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재단에서 받는 월급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긴 괜찮아? 좀 작은 것 같은데. 저는 웃었습니다. 수진아, 이 정도면 엄마 혼자 살기엔 충분해. 넓은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100번 낫지. 수진이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아빠 얘기 들었어? 완전 망했대. 오빠한테 들었어.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때? 아빠가 그렇게 됐는데 마음이 안 쓰여.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동정심은 들어.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게 전부야.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 엄마 요즘 너무 행복해 보이거든. 그날 저녁 수진이가 돌아가고 혼자 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유지연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지연에게서 연락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니 유지연이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화장도 없었고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거죠? 유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아저씨한테도 아주머니한테도. 그래서요. 유지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지금 똑같이 당했어요. 같이 산다던 남자가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떠났어요. 집도 돈도 다 가지고요. 제 명의로 된 집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놨더라고요. 저는 이제 빚만 남았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유지연이 계속 울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아저씨한테 한 짓이 얼마나 나쁜 건지, 그리고 아주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해드리길 바라시는 건가요? 유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어요.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유지연을 바라봤습니다. 29살 제 딸보다 어린 여자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유지연 씨 사과는 받았어요. 근데 그건 저한테 할 게 아니라 박정호 씨한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만나주지도 않아요. 연락도 안 받으세요. 당연하죠. 당신이 그분한테 뭘 했는데요? 유지연이 울먹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너무 나빴어요. 근데 저는 그냥 가난하게 살기 싫었어요. 제 부모님도 가난해서 평생 고생만 하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이유가 안 돼요. 가난이 싫다고 남의 인생을 망쳐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유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유지연 씨, 이제 제대로 사세요. 편법 쓰지 말고 당신 힘으로. 카페를 나오는데 유지연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강하세요?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일주일 후 재단에서 큰 소식이 들렸습니다. 김동윤이 전 직원을 모아놓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재단이 올해의 모범 사회공헌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지원팀 이선영 책임자가 올해의 사회복지인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김동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입니다. 준비 많이 해주세요. 시상식 날 저는 딸이 골라준 단정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손질했습니다. 시상식장은 대형 호텔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 기업인, 언론사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상패를 받고 소감을 말할 차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니라 희망나눔재단 모든 직원들과 함께 받는 것입니다. 저는 준비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60을 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건 없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딸과 아들이 앞줄에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로비에서 가족들과 만났습니다. 아들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딸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멋진 사람인 줄 몰랐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몰랐어. 그때 멀리서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 박정호였습니다. 아들이 그쪽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여기 와 있어? 저는 아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
박정호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정말 괜찮았습니다. 슬프지도 미안하지도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게 어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지금 집이 딱 좋아. 혼자 살기엔 충분하거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계속 재단 일 하실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이 일이 너무 좋아. 매일 사람들 만나고 도움 주고 그게 엄마한텐 가장 큰 보람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잃은 건 저를 억눌렀던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진짜 제가 들어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상패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돈으로, 제 선택으로 사는 공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동윤이었습니다. 이선영 씨 축하드립니다.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김동윤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또 바쁠 겁니다. 오늘 시상식 보고 여러 곳에서 협업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저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선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시상식 이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재단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중년 여성들의 재취업과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교육날 20명 정도의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였습니다. 이혼한 분도 있었고 남편과 사별한 분도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영입니다. 제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줬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크리스마스 이브의 배신, 그리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도 어떻게 다시 일어서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선택이었어요. 무너진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을 건지 아니면 일어설 건지. 저는 일어서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분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이력서 쓰는 법, 면접 준비, 직업 교육. 하나하나 함께 했습니다. 3달 후 20명 중 15명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각자의 시작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마지막 날 한 분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전 55에 포기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보면서 다시 희망을 가졌어요. 그 말에 저는 뭉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공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1년 전 그 벤치가 보였습니다. 김동윤을 만났던 그곳. 저는 잠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눈 내리던 밤, 떨고 있던 청년, 제가 벗어준 코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호였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대.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셨대. 요즘 공사장에서 막노동하시다가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가보실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이 어디니?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들과 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병실로 들어가니 박정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휘었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손은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박정호가 저를 보더니 눈을 돌렸습니다. 왜 왔어?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박정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으셔. 병원비도 못 내실 것 같아. 저는 가방에서 체크카드를 꺼내 딸에게 건넸습니다. 일단 필요한 거 처리해. 박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당신 돈을 쓸 수 없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정호 씨, 이건 당신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식들 아버지니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박정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화 안 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는 이미 다 풀렸어. 이제는 그냥 안타까울 뿐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박정호를 용서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놓아준 걸까요? 어쩌면 둘 다였습니다. 박정호는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아들이 작은 고시원을 얻어줬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도왔습니다. 저는 그 후로 박정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이들을 통해 소식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1년 전 그날로부터 또 1년이었습니다. 재단에서 송년회를 준비했습니다. 김동윤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선영 씨,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고생이 아니라 보람이었습니다. 김동윤이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큰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지요.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딸과 아들이 온다고 했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작은 트리를 사서 창가에 놓았습니다. 소박했지만 제가 고른 것이었습니다. 차를 한 잔 끓여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 이날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 서 있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김동윤이었습니다. 이선영 씨, 메리 크리스마스. 2년 전 오늘 이선영 씨가 제게 건네준 따뜻함을 잊지 못합니다. 그 선택이 저와 이선영 씨 모두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셔서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 저는 추운 공원 벤치가 아니라 따뜻한 제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저를 버렸기에 저는 저 자신을 찾았습니다. 40년 동안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제가 이제는 제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버림받는다는 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60이든 70이든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일어서는 것,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는 것.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재단으로 출근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러. 그것이 지금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인생이 좋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인생 시네마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고,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끝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내일도 응원합니다.